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3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네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IMF였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그때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이들 또 사연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1776 쓰시는 분께서는 당시에 부모님이 축산업을 하셨어요.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평생 하셨던 축산업을 접으셨죠. IMF는 저희 가족에게 아픈 추억입니다. 또 9502님도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다가 폐업하고 운전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아현님도 저희 아빠도 이 시기에 명예퇴직당해서 가족이 생활고에 힘들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은영님 당시에 허리띠 졸라매고 사느라 등가죽과 배가죽이 달라붙었지요. 그런데 지금이 더 힘든 건 왜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용우님은 97학번인데요. 이땐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IMF 시절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간 의견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또 오늘까지입니다. 전시회 티켓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전시 선물이 오늘까지인 거죠. 이제 입에 붙었는데 마크 로스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맨날 버벅댔거든요.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이제 입에 붙었는데 티켓이 오늘까지만 나갑니다. 말머리에 전시 이렇게 달아서 사연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각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4588님이 우리 며느리가 육아하면서 집에만 있어요. 미술 전시회 좋아하는 며느리에게 바람 좀 쐬이게 하고 싶어요. 라고. 너무 멋있는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가 계시면은 4588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이 2.6%나 또 급락을 했거든요. 미국 장 상황이 올해 들어서 안 좋죠. 근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내린 2562.9. 코스닥은 약간 강보합입니다. 0.2% 정도 강보합인 736. 우리 증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가 4%대 강세,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4% 약세, 좀 등락이 좀 많이들 엇갈리는 흐름이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상승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대 강세, 삼천당제약이 3%대 강세, 리노공업도 3%대 강세. 원달러 환율은 1,446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46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죠.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지금의 노인,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도 분명히 언젠간 노인이 될 테고요. 현재 어르신들의 모습이 젊은 세대의 미래의 내 모습이기도 한데요.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장기 요양 대상자도 지난해 기준으로 11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건강 측면에서 대비를 좀 해봐야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숙명여대 실버 비즈니스학과 이한세 초빙 교수와 함께 장기 요양부터 각종 시설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지난해 여기에 나간 돈이 14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장기 요양보험. 우리 이대호 진행자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들고 계세요 현재? 아닐 것 같은데. 네, 좀 낯설죠. 예. 이 단어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나 그런 거 든 적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은 너무 잘 알잖아요. 혹시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항목에 따로 이제 4대 보험 보통 낼 때 건강보험 따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따로 이렇게 내세요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들고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본인이 건강보험을 들고 있다.
그럼 거기에 항목이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보험 항목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13% 정도 돼요. 건강보험료의 13%. 13% 정도. 그래서 건강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장기 요양보험을 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내고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병원에 가서 그죠. 그걸로 이제 뭐 80% 정도 정부에서 보조해줘 본인 20% 내잖아요. 본인 부담금만. 네. 그럼 장기 요양보험도 내가 뭔가 돈을 내는 것 같은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30대 지금 이대호 님도 내고 지금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현재는 혜택이 없습니다. 30대처럼 보이시죠? 40대입니다. 네. 65세가 되셔서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돌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생길 때 그런 분들 위해서 나중에 연세 들어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시기 어렵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공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든 거니까 65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또 65세 이상 분들 마찬가지 건강보험도 다 냈고 예. 장기 요양보험도 다 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쓸까?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럼 장기 요양보험이 아닙니다. 고관절 수술해야 되니까 네. 그건 병원에 가서 네, 그건 건강보험으로 치료비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회복하는데 요양원에 가서 좀 쉬면서 회복해야지. 그럼 그때는 건강보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장기 요양보험으로 하는데 좋은 거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장기 요양보험 혜택이 돼요. 그런데 30세다.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치료하셨어요. 좀 쉬셔야 돼요. 그때는 젊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방점은 딱 요양에 찍어야겠네요. 요양. 이게 이름이 길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노인 네. 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인데 이것도 65세 이상이라고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급이 필요하잖아요. 네, 등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능을 얘기해 볼게요. 수능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네.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수능을 치러야 됩니다. 네네네. 수능 안 치르고 등급 주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도 65세 이상이면 보험료 내셨으니까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교통사고하고 비슷한 거예요. 만약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들었는데 네. 교통사고 안 났어요. 근데 보험 냈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안 주잖아요. 그거는 사고가 났을 때 얼마큼 다쳤느냐를 보고 주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 되신 분 중에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요양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교통사고처럼 65세 이상 뭐 70세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좀 요양원에도 가야 될 것 같고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나의 등급을 좀 매겨주세요. 네, 이제 돌봄이 좀 필요하니 저를 심사해서 이분이 돌봄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 혜택으로 요양보호사도 보내드리고 복지용품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면 심사원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집안 환경도 보고 그분하고 면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집에까지 와요? 집에서 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하고 손가락 육체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화장실 혼자 가실 수 있는지 그래 점수를 다 매겨서 등급을 드리는데 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 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5등급이 가장 약간 치매 등급해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뭐 등급을 받는 게 맞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 네. 근데 이거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뭐 서류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그 심사는 뭘 받아야 되나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신청자나 가족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네. 일단 익숙치 않으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하면 수술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조금씩 연루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타이밍에 과연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될지 신청하면 나올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거 사실 누구나 거의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저희가 그런 케이스였고요. 저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예. 네. 근데 90세인데 그냥 늘 같이 살다 보니까 90세 되셨으니까 사실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근데 장기 요양보험 이거 뭐 신청해서 뭐 도움이 될까? 요양보호사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손살이 쳐요. 너희들하고 같이 사는데 뭐 또 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느냐.
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같이 여행을 가다 보니까 멀리 갈 때 휠체어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휠체어가 복지연구예요. 이 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85%를 보조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좀 불편하지 않은 노인분들이 사시기에 손잡이도 필요하고 예.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도 다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쵸. 신청을 했어요.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좀 진작할 걸. 그러면은 그 등급만 나오면 집안의 어르신들을 위한 손잡이 설치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등급이 이제 나오면요. 그게 1등급부터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할게요. 액수가 네. 있으면 본인한테 현금을 주진 않아요. 네. 그 액수만큼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손잡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집합 이런 복지 용구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85%를 거기서 보조해 주고 저는 15%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게 한도 금액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 월 한도 금액은 많겠죠. 맞습니다.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1등급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네. 정부에서 매년 정합니다. 정해서 이제 2025년은 얼마 이렇게 정하는데 그 액수도 쓸 수 있는 금액이 요양원에 갔을 때와 집에 있을 때가 조금 틀리고요. 만약에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1등급인 경우에 270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1등급 되시는 분들은 사실 와상이거든요. 계속 누워 계셔야만 계시는 하는. 분들이니까 요양원에 가면 이제 그분들 사실 수발할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 돈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뭐 27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네. 그러니까 만약 270만 원을 안 맞춰 드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양원에서 만약에 270만 원을 청구하면 나머지 170만 원을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요양원에서 충분히 비용 커버가 될 수 정도의 수가를 지정해 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1등급 정도 그러니까 계속 누워 계실 정도로 요양원 들어가시면 네. 한 달에 실질적으로는 얼마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70만 원이 본인이 그 최대. 최대치니까 요양원에서 마찬가지 27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진 않아요. 그 이상으로는 안 나와요? 청구하면 사실 저쪽 건강보험공단에서 또는 뭐 이런 데서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270만 원 청구한다고 치면 본인 부담금은 20%입니다. 그러면 약 3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부담금이 20% 정도. 네. 본인 부담금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제가 걸 말씀드렸네요. 네네네. 네. 조금 더 되고요. 이게 이제 네. 시설급여 한도액이랑 본인 부담.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재가급여 어때요? 수가랑 본인 부담금이 또 다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마 한 50만 원 조금 더 될 거예요. 1등급이. 그런데 보통 저희 요양원에 가면 더 내거든요. 한 80에서 100만 원 내는데 왜 나머지 3, 40만 원 왜 그러냐 하면 식사 비용이 있어요. 거기에 식사 수가에 비용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본인 100%. 부담금에 포함이 안 되지. 이거는 따로 내는 거예요. 따로 냅니다. 네. 아니 보통 우리가 병원비 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밥 네. 포함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양원은 다른가 봐요. 병원밥도 그 병원 코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50%가 커버를 해주고요. 예. 본인이 50% 내는데 요양원의 경우에는 100% 본인 내고요. 밥값 따로. 네. 그다음 그 나머지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간병인 대신 요양보호사가 해주잖아요. 그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했을 때 그건 20%니까 본인 부담금이 한 50만 원, 식사 비용 다 합하면 한 30여만 원. 그렇게 합해서 보통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은 식비가 따로다. 네. 알아둬야 됩니다. 네. 김미영님이 요양보호사 학원 다니면서 다 배웠는데 2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다시 들으시면 좋죠. 또 하나가 이게 약간 이제 등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수가가 더 높아지고 더 그렇죠. 좋아지니까 누구나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해볼까? 네. 그러니까 꼼수를 좀 피울 것 같아요. 네. 손도 잘 안 펴진다고 하고 네. 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잘 일어서지 못하겠다고 하고 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죠? 부모님한테. 어머니 저 일어나기 힘드시다 하세요. 계속 네, 앉아 계세요. 네. 누워 계세요. 하고. 뭐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수한테 0이라고 하고. 네. 그런데 그 심사원들이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잖아요. 딱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아니까.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거하고 예. 나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등급을 꼭 뭐 3등급인데 굳이 어떻게 해서 1등급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너무 노력할 필요 일단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1등급은 그냥 와상입니다. 딱 보면 벌써 기저귀 차고 있어야 되고 화장실 못 가시거든요. 그런데 3등급이 아무리 어떻게 한들 1등급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 등급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그래도 안 나올 등급을 좀 나오게 하려고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치매 어르신들 많거든요. 네네. 그 평상시는 언어를 하세요. 근데 심사할 때는 급똑똑해져요.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 미치는 거죠. 아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그 좋을 때 있으시고 안 좋을 때 있으시고 하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일단은 밖에서 나를 보기 위해서 타인이 오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노인 되시면 그분이 어떤 용무가 있어서 그분 보려고 친구들 아닌 바에는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본인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물어 어머니 이건 어떠셨어요? 아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살갑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처럼 선생님한테 답변을 하면 막 이렇게 톡톡해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면 엄청나게 긴장하시면서 갑자기 급똑똑해지시면서 이분이 아니 어제까지면 치매였는데 지금은 너무 똑똑하시거든요. 그럼 또 막 칭찬해줘요. 그 선생님, 어머니 너무 잘했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도 그 심사원들이 다 압니다. 아니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이제 보는 가족들은 속이 타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온전히 또 정신 차리시고 하면 참 좋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그래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항목이 신기한데. 52개 항목이 있고요.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이제 또 치매 항목이 따로 있는데 치매도 오늘 날짜를 아시는지 또는 뭐 근육에 문제가 없는지 뭐 인지가 있는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사 순간적으로 엄청 똑똑해지셔도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하면 사실 등급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준비하실 때 너무 부모님한테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이러지 말고 또 서로 예.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막 저희 어머니도 그날은 머리도 막 감으시고 예. 손님 온다고. 네, 손님 온다고. 그리고 막 답변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됐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됐죠. 그래서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등급이? 치매 등급 나왔어요. 이거 신기한데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등급이 안 나왔다. 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나? 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봐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첫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은 괜찮았지만 또 한 달 후, 두 달 후에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랬을 때는 다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65세, 네, 75세, 85세 등급 받으실 때마다 사실은 이제 더 노령화되면서 건강 상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등급이 3등급, 2등급, 1등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가도 올라가고. 물론이죠. 예, 계속 지금 3등급인데 재신청해서 2등급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등급 신청을 했는데 이제 비등급이라고 그래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실망하시겠죠. 그러면 다시 신청하셔도 되고요. 신청하는데 무슨 어필하듯이 다음 주에 또 등급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니까 최소한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냥 심사원들 입장에서도 심사를 잘 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또 하면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뭐 횟수 제한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후에 했다 그럼 6개월 동안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서 요양원에 임시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등급 없이 등급 안 나와도 일단 뭐 네. 요양원 들어가시되 대신 본인이 100%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양원에서 등급 심사를 신청하면 요양원에 와서도 심사를 합니다. 그럼 심사원들은 조금 어필이 될 수 있겠죠. 아니 오죽 급했으면 저분이 등급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 다 내고 이렇게 요양원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요양원 가실 정도인데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상황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요.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셔도 되고 그다음 신청 비용 없고요. 그다음에 뭐 신청하시기도 쉽습니다. 그냥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본인이 가지 않고 자녀분들이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김은희 님이 치매 등급은 그럼 몇 등급인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살짝 네. 치매는 5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요. 그래서 1, 2, 3, 4, 5 말고 숫자 없이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1에서 이제 4등급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50% 정도는 치매도 있으세요. 치매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도 안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치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다. 그래서 화장실 못 가신다. 그럼 1에서 4등급 드리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화장실 잘 가죠. 식사 잘 별 문제가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치매만 있으세요. 아하. 이런 분들은 5등급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근데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네. 좀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동 불편하신 것보다 이제 네. 치매 있으신 게 사실상 가족이나 더 힘들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치매는 네. 정신적인 거고 육체적인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치매도 어떤 뇌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예, 거잖아요. 뇌의 노화. 네, 그래서 뭐 파킨슨도 치매 일종이고요. 그럼 파킨슨은 계속 떨거든요. 치매가 아주 심해지면 육체적인 건강도 같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치매는 어마무시하게 심한데 정말 몸은 쌩쌩하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심사원들이 봐서 치매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분은 요양원에 가셔야겠다. 그런 경우는 5등급보다는 뭐 육체적으로는 괜찮지만 3등급 이렇게 2등급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치매가 너무너무 심한데 5등급 갖고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아까 요양보호사 이거 학원 다니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네. 내 부모님을 내가 좀 모시고 싶다. 그래서 내가 소득 활동도 하면서 요양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네.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또 어떤 조건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약간 그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따서 부모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케이스보다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 딸이나 자녀분들 많이 있어서 며느리가 이제 많이 수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등급이 나와 있어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계속 수발을 해요 집에서 요양보호사처럼. 네. 그랬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며느리나 딸이 너무 고생하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네. 지금 어차피 수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건 네. 이 집에서 하건 네. 똑같으니까. 네, 부모님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같이 살기만 해도 계속 수발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한을 줘요. 아하. 네, 그래서 아무리 하루에 뭐 5시간, 뭐 10시간 혹은 1시간 수발을 한다 하더라도 네.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20일 이렇게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한 달에 20일이요. 20일. 그래서 20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 액수로 치면 한 40만 원 정도. 아니 그래도 같이 이제까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요양보호사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럼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지금 수발하고 있는데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분한테 어차피 매일 모시고 계시니까 하루 1시간 인정해서 월 40만 원 정도를 드리죠. 아, 그러니까 하루 1시간, 네. 한 달에 20시간까지만 까집니다. 인정을 하는 네. 거예요. 그 24시간까지 산다고 해서 24시간 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수발을 하는 거고. 근데 따님이나 며느리가 이제 옆집 가까이 살아요. 근데 이제 자주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돌봐드려.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조금 청소도 해드리고 수발해드리면서 하루 1시간씩 신청해서 한 달에 20시간까지. 가능한데 이제 이런 조건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 다른데 풀타임 잡을 갖고 있다. 네네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 160시간을 일한다. 이런 분들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겸직은 가능한데 네.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네.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는 거랑 별개로 가족 요양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족 요양비를 이제 같이 보조받는 거는 일종의 보조 개념으로 좀 보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공적 자금이 계속 나가는데 이거 집안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괜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른 요양보호사한테 주기보다는 집에서 며느리나 딸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해준다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좀 무거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긴 병에 그 효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도 지치죠. 그렇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긴 간병 혹은 생활고 때문에 가족을 좀 해야 하는 안 좋은 경우도 또 뉴스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나왔더라고요. 네. 이 간병 살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네. 이걸 좀 막을 만한 정책이나 제도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그런 간병살이나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게 대다수는 아니란 얘기죠. 대다수라면 뉴스에 나올 일이 없겠죠.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병살인을 할 정도로 정말 고생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는데 그런 이제 간병살인이 날 정도면 사실 그 나름대로의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이 계속 이제 부모님 모셨고 생활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생활고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일 거예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면제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부담금 이게 없어요. 그럼 식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월 40만 원이에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그 아드님이 어머님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요양원에 모셔서 40만 원을 요양원에 비용을 내고 식비만이라도. 차라리 네. 그 시간에 어머님을 돌볼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서 요즘 뭐 최저임금이 뭐 월 2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 네, 수도 가장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그 주변에 이제 그런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담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옵션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일단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방법을 찾아봐야죠.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 뭐 보조금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아까도 요양원 같은 식비는 자기 부담이라 하셨고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가가 나오는 게 100% 다 충당이 될까라는 또 걱정도 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요양원 갈 때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요. 네. 요양원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미 네. 그리고 그 등급으로 그 수가로 네. 충당이 자기 되고. 부담금 겨우 20% 내고요. 그다음에 식비인데 더 이상 절약할 게 없어요. 그래서 월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어느 요양원을 가더라도. 예. 오히려 거꾸로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나는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조금 더 좋은 요양원에 가고 싶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하. 네,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보다 더 위에 가서 나는 굉장히 요양병원에는 가기는 좀 그렇고 일반 요양원에 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사설 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야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더 좋은 곳 찾아가면 되는데 일단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부담금도 더 부담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에 계시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받으면 일단 40만 원, 네, 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자기 부담금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식비만 내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월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한 3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본인이 한 40만 원 정도 식비 정도 내는 거는 뭐 상당히 적은 금액을 할 수 있겠죠. 가족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비용이 면제되고 식비만 내면 된다라는 거. 치매 어르신들도 이제 뭐 센터 같은 데 많이 이제 들어가신다고는 하는데 자꾸 집에 가고 싶다. 네. 혹은 이제 적응을 못 하시고 네. 또 거기도 일종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가족 입장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죠. 기본적으로 80대 정도 되시면 30% 정도가 치매가 있으세요. 예. 네. 그리고 요양원에 이제 입소해 계신 분들은 한 60, 70% 이상의 치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치매가 아주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양원에서 이미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낯설거나 치매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프로토콜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오히려 치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를 걸리신 분들보다 치매 걸리신 분들의 가족들, 우리가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치매를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매는 병이 아닙니다. 노화예요. 노화죠. 예. 자, 70세, 80세가 돼서 예를 들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주름이 졌어요. 그거 피부병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좀 근력이 약해져서 조금 지팡이를 짚어요. 무슨 대단한 이상한 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이렇게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뇌에도 주름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름지듯이 서서히 걸음이 좀 노화되네. 하듯이 이제 약간의 이상 행동도 나오고 하던 말 또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그러니 저렇게 되셨다가 아, 왜 저러시지? 왜 화를 내시지? 너무 섭섭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시각, 인식부터. 네,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화라는 건 누구나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이걸 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게 연습이 안 되니까 이건 네. 그죠. 뭐 미리 연습해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병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요양병원에 네. 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네. 요양을 좀 택해야겠죠. 완전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거니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틀린 것이 요양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네.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서는 서로 거기에 간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의료적 조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료법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조금 이렇게 진료도 해야 되고 뭔가 급하면 의료적 처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이 요양원에 계시면 그럴 때마다 병원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너무 불편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양병원은 어떤 치료의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노인성 질환은 치료에서 완쾌가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건데 네, 그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고 그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요양원이 훨씬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간병비가 없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거꾸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요양원에 가셔도 충분한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비용을 더 내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병원에서 의료적 처치가 조금 필요하신 분인데 뭐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하. 네,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본인이 아, 내가 요양원이 맞겠구나. 요양병원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제 친구는 그래요. 아니야 요양원은 무조건 아니야. 나는 하여튼 누구든지 부모님 봐주시면 무조건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돼. 아이 그래야 효자 소리 듣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간병인보다 요양원에 있는 저희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훨씬 더 돌봄을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계시고 네.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써야 하고 그렇죠. 근데 그 간병비는 따로 더 드는 거고 따로 내는데 그 간병인은 요양병원 소속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마치 이렇게 뭐 파출부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인력이 오는 거고요. 인력으로. 네, 요양원엔 요양보호사는 그 요양원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정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분들 도움을 받아도 추가 비용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양병원 보내드리면 효자인 것 같고 요양원을 보내드리면 불효자인 것 같고 네. 약간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있는 분들 있죠. 네. 그런데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물론 이제 요양병원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인실에 있거나 아주 좋은 요양병원은 뭐 1,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돈 많으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으시면 진짜 많으시면 정말 좋은 요양병원에 무조건 보내세요. 아주 좋습니다. 호텔 같은 요양병원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같은 요양원은 없거든요. 그래요? 네.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돌봄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물론 프리미엄 요양원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요양원을 4,300개 정도로 봤을 때 프리미엄 요양원은 20-3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양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효자다. 물론 좋은 요양병원에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도 많거든요. 거기에서 간병을 잘 못 받기보다는 오히려 괜찮은 요양원에 보내드려서 요양보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현희님이 그 아버님 케이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은 요양원은 대기가 1, 2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자녀들이 직장 다녀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병원비가 정말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양원은 괜찮은 곳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꽉꽉 차 있나 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자녀들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모시려고 해서. 일단 대기가 긴 곳들은 대부분 규모가 좀 크고 예. 공공 요양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에서 한 거나 시립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이제 크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거기를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곳이 과연 좋을지 나쁠지를 저에게 많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본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좋은 요양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도 별로 없이. 그 공공이라고 하면 왠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더 네. 저렴할 것 같은데 네. 민간 요양원하고 공공 요양원하고 어떤 뭐 시설이나 비용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공이라고 하면 저렴하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나 또는 뭐 구에서 어떤 요양원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요양원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렇게 위탁 운영을 시킵니다. 네네네. 위탁 운영을 하면서 계속 잘하고 있는지 심사를 좀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요즘 TV에나 나올 만한 뭐 폭행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노인 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있는 민간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은 네. 정말 자기 부모님처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본인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공공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제 사무적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 네, 거라. 물론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원장님, 네. 좋은 주변 선생님들 찾아보면 만나는 엄청 것도 많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 중요하죠.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요양시설 찾고 입소하는 게 사실은 미리 준비한다라기보다는 네. 우리 부모님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지신 것 같고 약간 네. 이렇게 느끼면서 좀 당황스러워하고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난처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좀 요양시설 알아보는 거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 준비할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등급을 일단 받는 게 우선입니다. 네. 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요양원을 찾아야 되겠죠. 예. 첫째는 이제 건강보험 그 공단에 들어가면 거기서 요양원을 정부에서 심사한 게 있어요. 네. 평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등급으로 등급을 매겨놨어요. 물론 그 등급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양원이 이제 공동생활가정 말고 4,300개 정도 되는데 A, B, C, D, E 등급인데 A 등급이 650개 정도 돼요. 약 15% 정도. 네. 그래서 일단은 가실 때 A 등급을 우선적으로 좀 보셔라. A 등급이 혹시 집 주변에 없으면 B 등급까지 A와 B 등급이 약간의 막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A 등급과 B 등급만 바라보면 C 등급, D 등급, E 등급을 안 가셔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데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등급을 A 등급과 B 등급 요양원을 어디인지 알아놓고 네. 그다음에 어디 써 있습니까? 요양원에? 있습니다. 요양원에 물론 요양원에 이제 홈페이지 가면 몇 등급입니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는데 하나씩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가서 보는데 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자로 A 등급, B 등급에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일단 있습니다. 요양원의 등급. 네, 그래서 ABCD. 일단은 A 등급, B 등급 찾고요. 예. 그 다음에는 본인한테 맞는 그런 요양원을 적어도 제가 볼 때 5군데에서 10군데를 이렇게 쇼트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상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담 다니는데 10군데 간다더라도 2주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부터 뭐 3개월 전, 6개월 전부터 뭐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또 많이들 지금 질문 올려주시는데 박금수님이 70세인데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필요하면 이용하려고요. 물론 제 아내도 진작에 취득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아까 2121님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 요양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당연히 질문도 많이 가능합니다. 부부끼리도, 네, 가능하다. 이게 꼭 가능합니다. 자녀가 해드려야 될 이런 건 아니고 네,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80세 돼서도 요양보호사 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만 건강하면? 70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80세라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네. 가능하다. 네. 또 이제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양보호사.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설은 뭔가 더 좋습니다라고 홈페이지나 사진도 굉장히 좋게 올려놓겠죠, 당연히. 네. 우리 시설로 네. 오세요. 네. 근데 이걸 앞에서도 발품을 좀 파시면 좋다. 네. 먼저 숏리스트 만들어 놓고 네. 이것만큼은 좀 확인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네. 좀 팁 좀 주신다면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라는데 우리 시설은 좋습니다.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기본은 하시는 겁니다. 많은 요양원의 한 7, 80%는 홈페이지가 아주 어눌하죠. 근데 다들 이제 건물 막 준공했을 때 가장 새로운 사진을 올려놓잖아요. 네. 건물을 준공해서 그 안에 준공된 건물에 있는 요양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요양원입니다. 상가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을 좀 답변을 드리면 상담 얘기겠죠. 가서 상담하러 이제 보러 가잖아요. 네. 보러 가면 무언가 계속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뭔가를 봐야 여기가 어떻겠구나 이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방에 들어갔을 때 창이 큰 게 좋습니다. 어떤 요양원들은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모텔이라든가 이런 걸 개조해서 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개조한 곳. 네, 그럼 창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창이 좀 커서 빛이 좀 많이 들어오고 바깥을 이제 바라보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 보호자가 와서 막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냄새가 나요. 방에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방에 들어가는데 뭔가 퀴퀴한 냄새가 좀 난다. 그럼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시설 들어갔더니 창이 너무 작아서 밖을 내다보기가 어렵네. 그런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네. 일단은 분위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 스태프들이 굉장히 밝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서로 막 인사하고 요양보살도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입소해 계신 분들 그분들도 표정이 너무 어둡지 않고 결국은 요양원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거의 다 돌봐드리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하고 뭔가 잘 해드리는 곳.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면 굉장히 건물은 좋고 시설은 엄청 좋은데 요양보호사들이 뭐 표정이 어둡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시설은 조금 열악해 보이지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요양보호사님들이 굉장히 밝고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꿀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현실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미래입니다. 숙명여대 실버 비즈니스학과 이한세 초빙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1월 경상수지가 2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월 수출액은 498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 감소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가운데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한정에 우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의 여파로 공군이 대북 감시, 정찰과 비상대기 등 일부 작전 필수 임무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또 바꿨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지난 4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또 유예됐습니다. 유예 대상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품목과 서비스입니다. 미국이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40~50%가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5550번님. 아들 결혼식장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이 비싸서 걱정입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있습니다. 공공예식장 한번 알아보시죠. 이 결혼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그 일부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꽤 많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 또 한강공원 물빛무대, 또 서울 어린이대공원 등 한 20곳 넘게 공공기관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격은 서울에서 내가 살고 있거나 또는 서울에서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대학을 다닌다거나 뭐 장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때
예비 부부 한 명이라도 내가 결혼식 당일까지 서울에 거주해요. 그러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 검색창에 서울 마이 웨딩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공시설을 그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요. 공유누리 홈페이지 공유누리로 검색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때 대관료는 무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는요. 대관료 한 10만 원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공 예식장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다만 그렇죠. 이거는 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테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김문희님. 미국은 베이지북이고 우리나라는 그린북인가요? 이게 그 각각의 경기 진단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미국 연준에서 경기를 진단하는 책, 그 표지가 베이지색이어서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러면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에서 내는 거는 초록색이니까 그린북이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책자가 단순하네요. 나올 때 그 네. 기자들한테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초록색 페이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부르고요. 네. 요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책자가 없더라도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로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7060번님. 저소득층에게는 디플레이션일 때가 살기가 좋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나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아유, 디플레이션 때 살기 좋다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건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고,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이 현금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 즉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한테 좋겠죠. 돈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디플레 때는 경기가 후퇴하니까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게 되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게 돼서 사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좀 씁쓸한 표현입니다만 인플레 때도 힘들고 디플레 때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 주말판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10년 후에도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1라디오와 유튜브 동시에 들으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